네, 이 시각 데스킹 주제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을 저희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윤병세와는 미국 가기 싫어요. 이 얘기가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공 모드에 나섰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뜻을 확실히 밝힌 건데요. 대통령의 뚝심일까요? 고집일까요? 우선 그 분위기부터 보고 오시죠. 인형산 주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몇 마디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시작은 화기애애하고 상의도 이전처럼 먹고 커피도 직접 타서 마셨는데 준비된 발언 하겠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 강공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내가 임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왜 그렇게 강경화 후보자가 중요한 겁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표정만 봐도 약간 싹 굳으면서 작심 발언을 한다. 비장함이 그렇죠. 보였죠. 작심 발언을 한다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 대통령 이야기를 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런 강공 자세가 왜 나오는 걸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강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임명한 인사인데요. 이 인사에서 뭔가 야권의 반대로 자진 사퇴를 시키거나 지명 철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 기싸움에서 밀린다라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강 후보자의 흠결들이 향후 인사 정국에서 모두 다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더 강하게 나간 것 같고, 강하게 나가는 배경에는 여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훨씬 많은 그 비율이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문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역대 최대 그 국정 지지율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른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왜 인사는 강행을 할까 되게 궁금해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요. 정권에서 가장 힘이 셀 때 최적기, 개혁의 최적기가 언제입니까? 임기 초반입니다. 이때 만약에 마음대로 인사를 하지 못하고 내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그 자리에 앉히지 못하면 아예 임기 초반을 허송세월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가장 힘이 세고 개혁의 최적기인 이 임기 초반에 인사 문제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6월 12일에요. 국회 첫 시정연설을 한 직후 13일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임명을 했는데 당시에 그 참모진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당의 반대가 좀 있습니다.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임명이 됐고요. 오늘도 사실은 참모진들은 조금 이번 주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원칙대로 하자 하면서 이렇게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 석상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왜 안 됩니까?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호소를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왜 해야 되는지 대통령이 밝힌 이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또 글로벌한 인사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우리 기자들도 동의하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편을 들고 싶지만 너무 지나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방금 전에 보신 그 문 대통령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대통령 편만 들어서도 되겠어요? 감시를 해야지. 그게 기자 역할 냉정하게 아닌가요? 보세요. 항상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데 네. 양쪽에서 지금 압박이 들어와서 제가 냉정하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능력 있고 능력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다라면서 강경화 후보자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능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직까지 야권에서도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 국민적으로 뭐 어느 게 과연 능력이다, 이 양자 외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직 입증된 게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그 통역 출신이라는 게 사실 좀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관료 출신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좀 너무 지나쳐 간 거 아니냐, 뭐 강경화 사랑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이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그 세 가지 기준이 좋은 공직자 그리고 좋은 외교부 장관에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은 아니에요. 사실 강경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위장전입이라든지 거짓 해명 논란 이런 것들이 좀 부지기수로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확고하게 뭐 해명이 되거나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는 점, 그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강병규 기자 얘기에 약간만 정정을 제가 하고 싶은데 강경화 후보자가 통역 출신이고 관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점이 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도리어 강경화 후보자가 관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개혁 포인트로 삼고 있는 거고, 또 강경화 후보자가 통역 출신이긴 하지만 많은 경험을 쌓아서, 국제 경험을 쌓아서 그 부분에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한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 후보자 인사는 사실 워낙 파격이어서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료 출신이 아니고 비외무고시 인사의 외교부 장관 어떤 역량을 펼칠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인사들도 많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강 후보자를 그 자리에 앉히면서 뭔가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림이 있을 거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안타까운 건 협치를 강조해 놓고 이런 강 후보자에 대한 장점 그리고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에게 더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그 부분이 좀 협치의 의미가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던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어떤 역량을 드러냈는가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 사드 현황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표 의원 대단히 질문 감사합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대중국 더 효과적인 설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중국은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네. 자, 후보자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문제를 그리고 특사 여러분들의 께서 나눈 자세한 대화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해야겠죠. 아주 상세하게 면밀한 그런 어떤 그 대화 전략을 짜서 그러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라는 설득을 좀 해보시죠. 네, 그 외교 설득이라는 게 바로 저 부분인데요. 저희가 재밌게 좀 구성을 했지만 거의 뭐 편집은 안 한 영상입니다. 저희가 음악을 넣고 좀 자막을 넣고 했지만 원유철 의원이 상황극을 시킨 것도 좀 논란이 되긴 했지만 과연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만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게 만들었던 바로 저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너무 긴장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도 깊을 거예요. 당장에 이달 말에 미국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놨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랑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랑도 처음 만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사드라던가 북핵이라던가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물론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일들은 사실상 장관급 회담에서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만나야 하는데 우리나라 장관이 전 정부, 이전 정부, 게다가 탄핵으로 이제 내리게 된 정부의 장관이 함께 가서 뭔가 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도 미국 측에서 뭔가 제대로 논의를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당장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도 더 기다릴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밝힌 건데요. 그러나 당장 야권에서도 반론이 나오긴 합니다. 사실 외교부 1차관 같은 경우는 유임이 돼서 실무적인 일은 다 할 수 있을 텐데 꼭 외교부 장관이 지금 급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네. 외교장관이 네. 미국 정상회담 할 때 3번이나 참석도 안 했고요. 네. 미국에서도 어떤 이유로 국무장관이 참석 안 한 예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있고 외교부 장관 혼자서 어떻게 정상회담을 준비합니까?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장 정우영 실장은 뭐합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없었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도 안 될 거고 성공을 못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또 박주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 문재인 정부에게 협치를 하자. 그리고 우리한테 양보할 건 양보하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왜 외교부 장관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한미정상회담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자, 이것도 한번 과연 외교부 장관이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 건지 그동안 외교부 장관들 출신들한테도 한번 물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문 대통령 강 후보에 대해서 강하고 멋진 여성이다라고 평했는데 이에 대해서 반론이 있었던 거 우리가 좀 전에 짚어봤는데요. 그 반론 말고도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도덕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도덕성 문제 나왔을 때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7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리고 친척집인데 남편이 모르고 한 얘기다. 근데 누군지 전혀 모른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를 은사께서 전입을 해라, 전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선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고 전세 세입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저 부분입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생긴 부분이다라고 지적하는 것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그러고 남편이 한 일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자, 최석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사실 위장 전입하고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했죠.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적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도덕적 흠결을 다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교적 능력은 청와대에서 검증을 했을 터이니 그렇다 치고요. 지지율이 높아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꼭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홍데스크 옛날부터 아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명이 난 다음에 네이버를 인터넷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아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된다고 하는 것이지 강경화 후보자를 언제부터 알고 그 사람을 지지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그 부분도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대목도 참 유심히 지켜봐야 될 제목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노력이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 이런 평을 했는데 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노력이라는 게 어떤 걸까 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야당 대표 방문한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정무수석이 야당 대표 먼저 방문한 건지, 아니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했다는 건지. 사실 근데 메시지가 맨 처음에는 인사 차원이었고, 시정연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또 여당과 나머지 야당 간에 일자리 추경 심사를 하겠다라면서 이제 물밑 합의를 하고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조건 협치 쪽으로만 갔던 분위기가 아니었고, 메시지도 이 협치에 관한 중대한 메시지가 좀 빠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거는 충분히 새로운 시도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청와대와 여당의 진정한 뜻이 과연 협치를 향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좀 미지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자평, 사실 좀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충분히 비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가 친정처럼 좀 보듬을 필요도 있다고 하더니 아까는 냉정하게 좀 보라고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예, 이현수 기자, 야권 취재기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히려 야권에서 초반에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하고 나서 사실상 가장 먼저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았었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당사를 따로 찾아서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과 만난다는 것 자체도 신선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소통 행보, 낮은 청와대, 낮은 대통령 행보는 충분히 평가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앞장서서 역대 정부들이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또는 장관급 후보자들을 임명 강행하는 건 역대 정부들이 다 했던 행동들이었거든요. 그 역대 정부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 야권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시절이나 야권에 있을 때 상당히 비판을 했었는데,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인정하지만 결국 역대 정부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보다도 저희가 실증을 해서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 야당 먼저 야당 당사부터 찾고, 그다음에 정무수석들, 대통령 비서실장 줄줄이 야당부터 찾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과연 역대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찾아봐서 기획기사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는 전국 상황, 야권은 또 다른 시각일 것 같습니다. 야권은 청와대가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강한 반발에 나섰는데요. 야권 분위기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야당 무시 일반 통행, 대통령은 사과하라! 국민 약속 5대 원칙, 대통령은 이행하라! 불통인사 협치 파괴, 대통령은 각성하라! 국민우롱 임명 강행, 대통령은 초래하라!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야 3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 3당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강경화 후보의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오늘 밝혔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국회 차원의 협치가 사실상 끝난 것은 물론 우리 야당으로서도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에 보신 영상은 자유한국당이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고, 오늘 뒤에 영상은 정우택 권한대행이, 대표 권한대행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선전포고다 이렇게 선포를 규정을 짓는 영상이었는데요. 최석호 기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 역시도 강경화 후보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야3당 더 똘똘 뭉쳐가지고 정부 여당에 반발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야3당이 아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정우택 원내대표라든가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반하장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여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더니 이제 와서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인사 강행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지금 국회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표결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아예 표결에 물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6월 1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일자리 추경안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거 파행될 경우에는 추경안 처리도 힘들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고민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 있었던 일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바로 여야 원내대표단이 오늘 오후에 회동을 하기로 그전에 약속해둔 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은 더 그렇죠. 예정됐던 시간보다 지난 것 같은데. 예정된 시각은 3시 반이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뭐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져 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결렬됐느냐 만나느냐부터 다 중요할 것 같은데. 결렬은 아닌데요. 이제 다만 지금 원내대표들끼리 뭔가 만나게 되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보통 이런 사전 정기적인 만남은 비공개로 하고 싶어 하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 일정이 공개가 돼서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만났다라고 알려져 있진 않은데 뭔가 비공개로 지금 만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자,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일정일 것 새로운 같은데. 소식이 들어오면 예,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꼭 말씀해 주셔야 네. 돼요. 자, 최석호 기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위원들도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3부 요인, 5부 요인까지만 임명 동의를 필요한 거고 나머지 장관들은 보고서만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상기시킨 그 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관심이 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한 명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국회 문턱에. 바로 김희수 헌재소장인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라면 김 소장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표결이 안 돼서 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전 헌법재판소장이 물러난 후에 130일여일 동안 공석으로 남았던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더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어떤 힘든 국민적인 어떤 애환도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야당이 강경화는 안 된다 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 그런데도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한다. 그럴 경우 김희수 헌법재판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현수 기자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헌재소장 후보자가 공석이 되면 사실상 이 부분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법부의 내각이 공백이 생기는 건데요. 뭐 그래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뭔가 좀 와전돼서 알려진 건지 약간 잘못 알려져서 그런 부분들을 되잡는 그런 이야기 해프닝도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이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 과정 없이는 절대 임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백이 길어질 경우에는 단순히 뭐 국회와 청와대의 기싸움 문제가 아니라 이 헌재 공백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지금은 약간 미뤄져 있더라도 향후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치권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각도 독특한 시각이네.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결국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도 야당이 고민할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자, 여러분 요 포인트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지난 13일에도 흠집내기식의 인사청문회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 결국 청문회는 참고용일 뿐이다라는 청와대 방침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사청문회 그 과정이 자질이나 능력을 또는 정책적인 어떤 지향을 검증하는 것보다 흠집내기식 이런 식의 과정으로 흘러가니까 일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로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저 인식 부분인데요. 최석호 기자,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상당히 좀 반론을 제기할 만할 것 같은데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도입이 됐냐 이거부터 물고 들어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검증을 하고 잘못된 인사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인사청문회 취지거든요. 하지만 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컷 하더라도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그게 밝혀졌더라도 청와대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하면 임명 강행이 되는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 뭐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요. 청와대의 이런 방침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박수현 대변인의 사과를 요구했고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내로남불이다. 하나같이 불량품들만 제공했다. 이러면서 공세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께서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이다. 참고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걱정됩니다. 우려됩니다. 국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공식 사과를 요청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 정권의 공직 후보자들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던 분들이 자신들이 지명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기만 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후보자 지명을 보면 하나같이 불량품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사실상 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발언이 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대로라면 청문회를 왜 할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청문회 할 필요 없이 지지 여론에 따라서 그냥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 될 일이 아니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청문회, 인사청문 전국이 계속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자, 야당들 지금 상황에서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굉장히 강성 의원으로 알려져 있죠. 지난 2015년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후보자로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이었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강성 이미지를 뽐냈었죠. 하지만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청문회 현장에서는 방패로서 임했는데요.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용했다 하나까지 인용을 2차 표절까지 했습니다. 진순하게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렀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국회의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많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논문이 제가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그럼 도대체 후보자께서는 표절이 뭡니까? 어떤 게 표절입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 어떤 뜻인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사청문 전국 들어서기 전에 현역 불패다 이런 신화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국회의원 현역 신분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들어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랑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제 인사청문회하고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김현미 의원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날이 더 날카로운 것 같은데 결과는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